안녕하십니까. 나으람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요즘에 날이 많이 추운데 여러분들 건강 관리에 많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 면역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특히 우리 암 환자분들은 겨울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셀코 TV의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다양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로 뭐 정해진 건 없는데 일반적으로 한 1.5에서 한 2리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컵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200cc짜리 컵이 있고 250cc짜리 컵이 있거든요. 200cc짜리 같으면은 한 8잔. 250cc 같으면 한 6잔. 이 정도 마시는 거 일반적으로 권하는데 우리가 그럼 어떤 물을 1.5에서 2리터의 물을 어떤 기준에서 하는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 국을 많이 먹잖아요. 우리가 습식 문화이기 때문에 국에 있는 물은 그 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도중에 먹는 물 이것도 해당이 되질 않고 그리고 바로 식사 후에 바로 마시는 물은 해당이 되질 않아요. 이러한 물들은 그 음식을 희석시키고 음식을 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 역할밖에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는 물은 이런 때가 아닌 평소 우리가 뭐 식간에 이런 마시는 물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한 위 안에서 음식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30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위 안에서 위산에 의해서 음식이 소화되고 난 후에 그리고 이제 평소 때 우리 식간에 마시는 그 물이 진정한 이제 우리가 물을 마셔야 한다는 개념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운동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평소에 업무하다가 중간중간에 마시는 물 이런 물들이 이제 우리한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할 때 그 물을 말하는 겁니다. 아침에 막 일어나자마자 우리 물 한 잔 마시는 것은 건강에 나쁘질 않아요. 이거는 우리 이제 아침에 막 일어나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 호흡하면서 입을 벌리기도 해서 우리가 갈증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위산 같은 게 많이 그때 나와 있죠. 우리가 음식 먹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희석시켜주는 이런 그 효과도 있고 또 우리가 저녁에 자면은 신장도 좀 쉬거든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좀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게 되면 그 신장에 사는 해독 기능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것은 건강에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물, 그다음에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 이렇게 그 온도에 따라서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미지근한 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찬물 같은 경우 찬물을 좋아하게 되면 우리 찬물이 몸에 이렇게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체온이 떨어져요. 우리 체온이 떨어지는 것은 면역이 좋지 않은 현상을 유발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찬물은 우리가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걸로 돼 있어요.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경우는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찬물을 마시면 머리가 좁혀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찬물은 피하는 게 좋고요. 근데 또 뜨거운 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뜨거운 물은 발암물질에 포함이 돼요. 특히 우리 구강암이나 그리고 식도암, 그 다음에 인후보 이쪽에 암 발생하는데 원인으로 제공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특히 우리 중국 사람들이 보면은 이쪽에 암이 많아요. 그 이후로는 이렇게 뜨거운 차를 좋아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게 그 원인이 된다고 그래요. 네. 커피는 그 물로 채울 수가 없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커피가 우리 아메리카노나 뭐 에스프레소처럼 진한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그 커피를 우리 몸 안에서 해독하고 어떤
그 신장을 통해서 배설을 하는데 필요한 물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커피가 어떤 물 개념으로 사용한다면 아주 연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저는 이제 찬물이라고 하는데 콜드 워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티 워터. 그래서 아주 연하게. 우리가 커피도 우리 몸에서는 이로운 작용이 많이 있거든요. 항암 작용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해독 작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물 개념으로 마신다면 아주 연하게 해서 마시면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좋은 거는 저는 생수라고 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약수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약수는 우리가 이제 지하수잖아요, 약수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장점도 있지만은 문제점도 있어요. 이게 그 세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제 검증이 돼 있는 물인지,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약수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먹게 되면은 오히려 좀 더 다운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석회색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칼슘이 많아요. 칼슘이 많은 것은 우리 몸의 컨디션을 약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오히려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체력적으로 약간 다운되어 있는 분들이 이런 걸 드신다면 조금은 더 다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보다는 우리 생수가 좋다고 봐요. 생수는 이 안에 충분하게 미네랄도 있고, 그리고 어떤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염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생수는 좋은 것 같고, 그런데 가장 안 좋은 물로 생각할 때는 정수기물이죠. 정수기물은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가 정수기물의 역삼투압 방식하고 삼투압 방식을 같이 믹스해서 쓰는 게 있으니까 좀 나은데, 우리 가정에 보면은 역삼투압 방식만 쓰는 그런 정수기들이 많이 있어요. 역삼투압 방식을 쓰게 되면 미네랄이 하나도 없이 다 뽑아버리고 이게 증류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좋죠. 그 정수기 물을 오랫동안 음용수로 사용하는 그런 분들은 따로 미네랄을 보충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보완할 수 있는 물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은 티워터, 찬물을 만들어요. 우리가 보리차라든지 그다음에 옥수수라든지 그 외에 뭐 비타민 나무라든지 그리고 녹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연하게 해가지고 물로 마시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서 영양에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끓인 물 있잖아요. 끓인 물에는 산소가 없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용존 산소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 외에 미네랄이나 비타민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러한 물도 상당히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어떤 생수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그 국민들에 맞춰진 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양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하고는 약간 체질이 달라요. 우리가 서양 사람들은 보면 에너지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시아권은 대부분 보면은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수 안에 이 에너지가 너무 많은 경우는 줄여줘야 되고, 또 너무 적으면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생수를 만들 때 특히 서양 사람들은 이 칼슘제를 좀 더 넣어요. 그래서 칼슘을 넣어서 조금 다운을 시켜줘요. 그리고 동양에서 만든 생수에는 오히려 마그네슘 같은 것을 보충을 해서 오히려 에너지틱하게 만들어 올려줘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수를 마실 때 뭐 외국치가 뭐 유명하고 좋다 해갖고 마시는데 그거 큰 도움 안 돼요. 우리 물을 마시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겁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이게 이제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칼슘, 근데 이제 물에서 더 중요한 게 이제 칼륨 같은 게 보충을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칼륨. 그래서 저는 우리 물을 마실 때 칼륨이 많은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많이 권해요. 그래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보면은 대개 이제 토마토라든지, 그 다음에 고구마, 그리고 이제 바나나, 그리고 키위, 그 다음에 비트, 콜라비, 이런 부분들이 칼륨이 많은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마실 때 이런 음식들하고 같이 먹으면 우리 세포 탈수도 막아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 몸에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는데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미네랄 보면은 이렇게 칼슘이나 마그네슘, 칼륨도 있겠지만 그 외에 아연도 있고요. 아연. 그다음에 이제 뭐 몰리브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철분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세 미네랄들. 그리고 또 특히 물 속에는 중요한 게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배터리에 보면은 뭐 히토류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히토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연구는 안 돼 있지만 이런 히토류들이 우리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고 그래요. 특히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에 있어서도 히토류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히토류가 많은 물을 이제 마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우리 이런 물 속에 큰 칼슘이나 마그네슘, 칼륨 외에도 이러한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물이 우리 건강에는 훨씬 더 도움을 줍니다. 사실 우리 미세 플라스틱이 참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바다에 사는 동물들도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에서 사망을 해가지고 이게 부검을 해보면 안에 엄청나게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그 플라스틱 폐쓰레기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생명을 앗아가고 하는데,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봤더니 우리 1년에 한 사람당 미세 플라스틱이 몸 안에 들어오는 게 한 4만 개에서 5만 개 정도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 뭘 말하느냐? 이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사이즈가 5mm 이하의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쌀알 정도의 크기인데 우리 이런 경우는 보이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적은 미세 플라스틱,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플라스틱들이 너무 우리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주방기구라든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접촉하는 여러 가지 물질 속에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4만 개에서 5만 개라고 하지만 이게 해마다거든요. 그러면 이게 몸에서 잘 안 빠져나가거든요. 안 빠져나가면 예를 들어서 10년만 지나면 40만 개에서 50만 개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건강을 충분히 해치고도 남거든요. 그럼 이런 미세 플라스틱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미세 플라스틱에 있는 이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뭐 프탈레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유사 호르몬 작용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플라스틱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에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데, 보면은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특히 이제 호르몬에 의한 영향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뇌분비계를 교란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성징하고 관련되어 있는 성호르몬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런 장기들의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면역을 떨치기도 하고, 특히 호르몬하고 관련된 암들이 있잖아요.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그 영향을 다이렉트로 물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폐암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위장암, 뭐 위암, 뭐 대장암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은 정말 생활하면서 관리를 잘 해야 되고, 플라스틱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갖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이 탈수되는 상태를 좋아한다기보다는 탈수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암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탈수라고 하면 우리가 되게 목이 마르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목이 마르는 탈수는 혈액의 탈수예요. 그거는 물만 마시면 바로 해결되는 탈수.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 문제가 되는 탈수는 세포 안의 탈수예요. 세포 내에. 세포 내에 탈수가 되면 우리가 우리 집에 물이 안 나와, 수돗물이 안 나왔을 때 우리가 불편한 거하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물이 부족해졌을 때 그 불편한 거하고 같아요. 세포 안에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가 이게 에너지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산화물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거를 청소를 하는 역할이 세포 안에서 물이 해요. 항산화제도 있겠지만 물이 가장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이 산화물들이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노폐물이 쌓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산화물들이 유전자로 손상을 시키는 거죠. 손상을 시켜서 그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이제 암세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탈수가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탈수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갈증이 나는 탈수는 우리가 이제 되게 혈액의 탈수이기 때문에 이 갈증을 가지고서 우리가 탈수가 됐나 안 됐나 이걸 알 수는 없어요. 세포 탈수는 갈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피부 상태를 좀 많이 봐요. 그래서 피부가 너무 건조하거나 아니면은 피부가 약간 거무스럽고 칙칙하거나 이 피부에 발진 같은 게 잘 생기는 경우. 그래서 이제 피부 상태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이게 피부 상태를 보느냐면요. 우리가 이게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세포 안에 물이 많아요. 그래서 막 태어난 애들은 보통 한 80% 정도가 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 한 60대 정도 되면은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게 되면은 피부 안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탄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이게 피부가 맑고, 그리고 하얗고 그런데 노인들은 이게 물이 부족해지면서 이렇게 탄력성을 잃고 그 다음에 색깔도 칙칙해지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이런 탄력이 떨어지는 이걸 보면 세포 안에 물이 부족해졌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탈수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되게 됐을 때는 이런 단순하게 이렇게 피부의 문제뿐이 아니고 피부에 염증 같은 게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뽀드락제 같은 것도 잘 생기고 그리고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장의 점막들이 손상을 다 입어서 소화장애라든지 아니면 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세포에 이런 탈수가 와서 어떤 신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말초 신경에 영향을 줘서 이런 손발 저리는 증상도 올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되게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또 이 탈수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보면은 내가 탈수가 돼 있겠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물이 영양소라고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물은 우리 6대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물은 쉽게 구하고 그리고 물 안에 어떤 칼로리라든지 비타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모든 이런 질환 중에서 만성 질환, 특히 이런 대사성 질환들에 있어서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물 부족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세포 안에 물이 부족했을 경우에 탈수인 경우에 그래서 물을 어떻게 보충을 해주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물을 마시는 방법을 하나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물을 마시려고 하면은 단순하게 이런 탈수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물만 마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탈수가 됐습니다. 우리가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탈수를 그걸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세포 탈수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까지가 나와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한테 탈수가 많이 돼 있다 이야기를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물을 아주 많이 마신대요. 물은 그냥 마시면은 세포 탈수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세포 안에 물은 바로 스스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만약에 세포 안에 물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세포는 터져버려요.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세포는 물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이 물이 들어오느냐? 칼륨이 세포 바깥에서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물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칼륨이나 미네랄이 같이 보충이 되어야만이 이 세포 탈수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물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품하고 같이 물을 마셔야 세포 탈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시면 틀림없이 아마 피부부터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몸에 뽀드락지 같은 게 난 것도 좋아지고 기력도 나고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물로 인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제 암에 걸리기 쉬운 게 제일 많은 게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많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스트레스로 하면 무조건 뭐 어떤 뭐 짜증이 난다든지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정말 참기 어려운 스트레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스트레스. 그런 스트레스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되게 이제 뭐 어렸을 때 뭐 어떤 성적 학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형제간들하고 차별을 해서 이제 이렇게 됐다든지 그런 게 계속 성장해 오면서 유지가 된 경우, 그리고 어떤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게 이제 시집살이 하면서 화병 같은 것을 오랫동안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 이런 스트레스가 암을 발생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자 상담할 때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어떤 커다란 스트레스가 있는가를 꼭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영향을 많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갑상선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을 꼽아요. 갑상선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면역이 많이 낮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비만인 경우예요. 비만인 사람들. 비만인 사람들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제 어떤 질환으로서 이제 당뇨 같은 게 있었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장 문제예요.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항상 내가 면역이 떨어지고 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특히 요즘에는 암 발생이 많잖아요. 뭐 3명에 1명꼴에 앞으로 암이 발생할 거라 할 정도인데, 장이 나쁜 사람들은 오랫동안 면역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라도 내가 암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암이 잘 걸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 문제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장 문제하고 우리가 장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약간 달라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약간 속이 더부룩하다, 이것도 장이 안 좋게 봐요. 그리고 음식을 먹었는데 30분 이내에 소화가 안 되고 1시간 정도까지 지속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장이 안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먹고 나서 우리가 뭐 아랫배가 좀 더부룩하고 이런 부분도 더부룩하다는 것만 가지고도 장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변비도 우리가 아주 심한 변비,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에 오는 변비 말고요. 우리가 평소 때 아주 변을 잘 보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시달리다가 변을 보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장은 안 좋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에 대한 이 좋고 안 좋고의 기준은 아주 사소한 불편함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나쁜 균으로 바뀌거든요. 나쁜 균으로. 그래서 어떤 그 면역을 떨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은 사소한 이런 증후가 장 안에서는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장에 대해서 내가 좋은가 나쁜가는 이렇게 사소한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가스가 많이 나오는 이제 이런 걸 말하거든요. 장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귀는 우리가 그 안에 가장 많은 것은 내가 음식을 먹을 때나 그다음에 숨을 쉴 때나 내가 들이마신 이 공기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귀는 냄새가 잘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들이마신 공기가 그대로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장이 나쁜 경우에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되고, 특히 이제 단백질 부분이 소화가 잘 안 돼서 불완전하게 될 경우에 이 장 안에서 나쁜 균들에 의해서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만들어져요. 이 암모니아 가스가 또 우리 몸 안에 흡수가 돼가지고
이게 어떤 그 신장에서 처리가 돼서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괜찮아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게 항문을 통해서 빠져나오면 그게 바로 우리 고약한 방귀 냄새가 나는 거죠. 그거는 이미 장이 많이 안 좋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방귀가 많이 나오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냄새가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 신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암에 걸리기 쉬운 음식들이 요즘에 이렇게 많이 먹는 음식들이죠. 편리하게 먹는 음식들,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뭐 패스트푸드, 그리고 뭐 탄산음료라든지. 그런데 이 중에서 정말 안 좋은 음식은요, 트랜스 지방이에요. 예,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많은 용어는 들어봤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건요, 기름, 지방에다가 가열을 한 경우,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 분자 구조가 시스라는 타입에서 트란스라는 이 분자 각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트란스로 바뀌게 되면 발암물질로 작용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튀김이라든지 이런 사용하는 이런 기름에서 그게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트랜스 지방은 우리 버터라든지 마가린이라든지 이런 게 지방에다가 수소를 첨가할 경우에 분자 구조가 또 달라지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가 다 트랜스 지방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요즘에 그 트랜스 지방에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몇 프로 이상의 트랜스 지방은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 트랜스 지방은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이 되는 겁니다. 사실 식습관이 우리 그 면역하고도 관련 많고, 그 다음에 암을 치료하는 데나 예방을 하고, 그거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만성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식습관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식습관은 제가 볼 때는 첫째가 규칙적으로 먹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몸은, 우리 생리는 항상 정확한 리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잠을 잘 때, 예? 이런 부분들이 일정한 패턴에 맞춰져서 미리 예측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밥을 먹을 때가 안 됐는데 뭘 먹는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깜짝 놀라죠. 왜 안 들어와야 될 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몸에 필요치 않는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해독하는데 되게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식이 참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간식, 특히 이제 우리가 저녁에 먹는 간식을 먹게 되면 그걸 먹고 이거 먹은 만큼을 어떤 사용을 해서 에너지로 만들어서 써버려야 되는데 쓰지를 못하고 자잖아요. 잠을 들어버리게 되면 남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때요? 그 중성지방으로 바꿔가지고 지방에다 저장 넣어버리죠. 그러면 비만이 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여러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식이 그렇게 좋지 않고요. 또 하나는 폭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는 막 몽땅 먹고 어느 때는 막 굶고, 이거는 우리 몸의 생리를 완전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이것을 해독하려면 간도 힘들고 신장도 힘들고 위 모든 기관이 다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안 먹어버리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이제 또 이제 우리 몸에서 난리가 나죠. 빨리 어디 지방에 있는 거 끄집어내다가 이 영양 보충해야 되고,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되면 우리 세포 안에서 어떤 교란이 일어나고 산화물 같은 게 만들어져서 암을 유발을 할 수도 있고 면역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요즘에 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설탕 같은 것을 쳐서 많이 먹는데, 우리 설탕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장내 미생물 중에서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어요.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쁜 균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은 우리 그 장 트러블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돼요. 그리고 이게 포도당을 높여서 우리 몸 안에 당도를 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수화물 중독, 이런 부분들을 피하는 식습관을 해야 우리가 건강한
이렇게 그 면역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지금 콩 있잖아요. 콩을 갈아가지고 콩죽을 먹어요. 콩죽하고 그리고 주스를 좀 만들어서 몇 가지 야채하고 그다음에 과일, 사과하고 그다음에 바나나 그리고 당근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양배추라든지 이런 샐러드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갈아가지고 한 250cc 정도 먹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리 했어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저도 이렇게 썩 그렇게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고 또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좀 많이 그 부분을 권해요. 특히 이 콩죽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 아미노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권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콩은 식물성이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그 단백질을 우리 몸에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고기라든지 뭐 생선 이런 것은 여러 가지를 이제 써야 되겠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요즘에 어떤 양식이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항생제라든지 뭐 철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포화지방산이 많고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에서 우리가 콩을 추천하는 것은 이 안에 충분하게 많은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육류에 없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콩 속에는 여러 가지 그 파이토케미칼들이 있어요. 이거는 암이라든지 만성 질환을 그다음에 항산화 작용들을 가지고 있는 뭐 제니스테인이라든지 그리고 이 세포막 구성하는데 아주 도움을 주는 특히 미토콘드리아 막이나 심장에 있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는 그 오메가3가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레시틴이 오메가3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콩 속에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콩이 우리가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에너지원으로도 되고 우리 건강을 지키는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에서 콩이 가장 저는 좋은 우리 식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어떤 그 경우마다 좀씩 다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암 환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제 그 검은 콩을 추천을 해요. 검은 콩은 이게 검은색이 안토시아닌이거든요. 안토시아닌은 우리 그 암을 억제하는 변이된 유전자를 조절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 자살도 촉진을 시켜줄 수가 있고 신생혈관을 만드는 것을 차단시켜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차단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검은콩 속에는 콩 중에서도 검은콩이 이렇게 아미노산이 상당히 높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검은콩을 저는 많이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콩 갈아 먹는 것도 저는 검은콩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강낭콩 같은 경우는 강낭콩이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렇게 철분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분을 특히 우리 암 환자들이 빈혈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빈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철분제를 먹어요. 철분제를 먹게 되면 그거는 우리 암세포가 철분제를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오히려 암세포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빈혈이 심하면 수혈을 하라고 우리 환자들한테 권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의 빈혈이 있고 그리고 만성으로 이렇게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철분제도 곤란하고 수혈을 하는 것도 곤란하고 이럴 때 이런 강낭콩에 들어있는 철분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게 되면 여기에 비타민C하고 같이 하게 되면 이게 빈혈을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강낭콩 같은 게 그런 게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먹고 있는 게 뭐 그 병아리콩이라든지 완두콩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 안에 필수 아미노산이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병아리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네이처 푸드 학술지에 2021년도에
이 그 식품 트렌드 10대 트렌드에 그 하나로 선정이 될 정도로 아주 건강에 좋은 그런 콩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 특히 콩은 다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뭐 된장도 있고 청국장, 그다음에 뭐 낫또, 그다음에 우리 두부도 많이 있고 두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을 한번 여기 살펴보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이제 된장이잖아요. 된장은 장점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발효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길어요. 길다 보니까 이 대사 과정에서 많은 항암 물질들 그리고 어떤 질병을 예방해 줄 수 있는 대사산물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된장 그리고 이 된장을 통해서 또 만들어지는 간장이 우리 건강에 아주 중요한데 그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된장에 주의할 점도 있어요. 특히 우리 된장에서는 우리 콩 안에 있는 단백질들이 이 안에 있는 아질산 이 부분이 아질산염이 아민기하고 같이 만나면은 이게 그 니트로스 아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발암물질이에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된장뿐이 아니고라도 우리가 먹는 캔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우리 음식 속에 많이 있는 부분들인데 된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걸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메주 있잖아요. 메주 보면은 약간 푸르스만이 곰팡이가 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곰팡이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독소가 있는 경우는 이 아플라톡신이 이게 발암물질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거가 어렵다는 게 특히 문제예요. 이거는 어떤 삶거나 이게 가열을 해도 이게 그 독소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묵은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된장에 오랫동안 두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예전에 외국에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그 김치나 이렇게 된장이 이게 발암물질이다, 먹지 마라 그런 부분들을 언론에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대개는 이제 공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나오는 경우 보면 그런 부분들 제거해 갖고 나오기 때문에 또 집에서 만드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빨리빨리 제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된장은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음식이고 건강을 높여주는 그런 음식이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청국장. 예. 이 발효가 빨리 되는 거죠. 며칠 만에 발효를 하기 때문에 된장만큼의 어떤 그런 많은 대사산물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안에도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바실러스 분해 효소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혈전을 갖다가 용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혈전 용해하고 관련되어 있는 질환들, 특히 이제 심장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이런 경우에 심장병이나 어떤 중풍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청국장은 먹고 나서 시원하고 좋다 하는 게 알긴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먹고 나서 아주 상쾌한 그런 기분을 느끼고 힘이 나는 것 같은, 그게 바로 이제 알긴이라는 이 아미노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청국장에도 이 알기닌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레시틴이 있고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청국장 보면 끈끈하니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게 점액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폴리글루타민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이게 또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국장에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좀 냄새가 고약한 게 있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낫또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나토키나제에 의해서 혈전을 용해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청국장이나 마찬가지로 어떤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런데 그러면 낫또하고 청국장 중에서 어느 게 좋냐고 우리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저는 청국장이 좋다고 그래요. 낫또균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그 낫또균 안에 들어있는 균주의 다양성이 없어요. 낫또균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은요, 균주가 많아야 돼요. 요즘에는 뭐 비피더스 균이냐 아니면 락토바실러스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많은 균주가 들어있느냐 이걸 더 중요시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청국장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두부잖아요. 우리 참 두부 많이 먹잖아요. 이 안에는 뭐 아미노산, 뭐 다양한 정말 많은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두부의 문제점은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어요. 두부가 소금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 콩을 갈아가지고 액체 상태의 이 부분을 간수를 넣어가지고 이게 고형화를 시키잖아요.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부를 먹으면 짜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거는 이 나트륨이 이게 단백질 사이에 끼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나트륨을 우리가 미각으로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지 안에 소금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그냥 먹으면은 싱겁기 때문에 어때요? 간장에 이런 데 찍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소금기를 높여주는 두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두부의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요. 사실은 GMO 문제예요. GMO에 대해서 뭐 많은 이렇게 두부를 만드는 회사들이 GMO를 안 쓸 수도 있겠지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GMO가 가장 많은 게 콩하고 옥수수거든요. 그래서 이 GMO 문제가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서 두부에는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두유의 문제에 있어서는 두유는요 상당히 우리 그 유제품을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사람들한테는 그 대용으로서 두유를 참 많이 쓰고 이 풍미도 좋아서 많이 먹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두유를 오랫동안 먹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두유에는 요즘에 그 되게 두유가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게 달아요. 그리고 무가당이라고 하는데도 보면은 약간은 이런 설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유는 그런 문제가 좀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무가당,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두유는 상당히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이런 두유, 콩으로 만든 제품들은 우리 건강에는 다 도움이 되는데 제가 설명해 드린 이런 부분들만 주의를 하시고 선택해서 드신다면은 아주 좋은 우리 건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콩비지 있잖아요. 콩비지하고 돼지고기하고 같이 먹었을 경우에 이 돼지고기가 보면은 이게 안에 성장 호르몬도 있고 철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항생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유하는 과정에서 들어갔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콩비지하고 썼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콩비지하고 이렇게 돼지고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콩하고 같이 하는 경우에 콩밥이란 말을 쓰잖아요. 콩밥. 콩하고 쌀. 그 쌀 속에는 어때요? 이 아미노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콩이라는 거죠. 그래서 콩하고 이렇게 밥하고 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콩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마를 많이 쓰는데 이게 콩 제품이 오랫동안 쓰다 보면은 이게 요오드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요오드를 보충해 주는 개념으로서 이 그 다시마를 사용하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콩하고 서로 궁합이 맞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우리 이 단백질이 그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 오해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암 환자들은 음식을 잘 못 먹는 경우가 있고 항암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다 보면은 가장 부족해지는 이 영양소가 이제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 하는데 우리 이제 특히 우리 대학이나 이런 데서 수술 끝나거나 항암하고 나면 우리 이제 영양 상담을 하는데 무조건 이제 잘 먹어라 이제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어느 것을 잘 먹느냐 하는데 무조건 잘 먹어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 환자들이 잘 먹으라 하면은 뭔지 아세요? 대부분 다 이게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단백질에 대해서는 잘 먹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단백질은 내 몸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사용을 하고 남는 것은 바깥으로 다 내보낸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우리 몸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단백질은 저장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날 들어온 것 중에서 쓰고 남는 것은 신장을 통해서 다 내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단백질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단백질은 그럼 왜 중요한가? 단백질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를 만드는데 단백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면역 세포라든지 근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 몸에 떠다니는 뭐 적혈구 이런 부분들도 다 그리고 또 효소 같은 것도 다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해. 부족해지면 문제가 되지만 이게 너무 과해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이렇게 너무 잘 먹는다는 개념을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디서 단백질을 가져다 먹느냐, 식물에서 가져다 먹느냐, 동물에서 가져다 먹느냐. 그러면 동물 중에서도 이 단백질 외에 나한테 유해 요소가 많은 그런 물질들이 같이 들어오는 게 있다면 이런 부분도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은 너무 이렇게 과하게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필요한 양만큼만, 그리고 단백질 원을 잘 선택해서 먹어야 된다. 그 점을 좀 우리 환자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암과 가깝다고 하는 부분은 이 고기에 있는 단백질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육을 할 때, 키울 때 이게 되게 특히 이제 육고기를 많이 하죠. 되게 육고기는 사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닭고기도 마찬가지고. 또 생선 중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광어라든지 이렇게 민물장어라든지 이렇게 양식을 하는. 그래서 동물성으로 오는 고기들은 이 자체에 가서 여러 가지 이 사육이나 양식을 하는 가운데서 문제가 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성장 호르몬. 빨리 키워야 되니까 성장 호르몬을 넣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뭉쳐가지고 이게 키우기 때문에 감염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 같은 것을 쓰고요. 그 다음에 사료가 대부분 우리가 자연에 있는 이런 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이게 어때요? 이 가공된 이런 사료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료에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육고기 속에 들어있는 어떤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피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육고기는 포화지방산이 많아요. 우리가 우리 몸에 좋은 것은 불포화지방산. 그래서 특히 이제 오메가3 같은 게 중요한데 육고기 속에는 오메가3나 오메가6보다는 포화지방산이 많죠. 이 포화지방산은 사실 에너지원으로 해서는 사용하는 것 외에는 우리 몸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이게 많이 쌓이게 되면 그냥 중성지방이 높아지고 고지혈증이 높아져서 오히려 암에 안 좋은 영향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육고기는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그 육고기에서 얻는 것보다는 저는 채식을 통해서 채식에서 이 모든 영양소를 다 얻을 수 있어요. 단지 그 중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건을 꼭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식물성에서 우리는 사람은 동물이잖아요. 근데 식물성을 먹다 보면은 동물성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따로 보충을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무조건 안 된다. 이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생선 같은 경우, 특히 30cm 이하의 생선, 생선이나 그 외에 뭐 조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리고 달걀이라든지 이런 데서 약간의 동물성 단백을 같이 보충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영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육고기는 그렇게 권하지 않고 암에는 저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달걀은 사실은 보면은 이 닭이라고 하는 병아리라고 하는 생명체를 만들기 위한
다른 데서 우리 생명체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가지고 만들어내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 그 닭을 병아리를 한 마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아미노산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지방도충, 그 다음에 탄수화물, 그 다음에 어떤 그 비타민이나 미네랄, 그리고 그 세포를 구성하기 위한 레시틴 들어있고 또 해독을 하기 위한 황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 안에는 완전 식품, 말 그대로 완전 식품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달걀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달걀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이 달걀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달걀을 낳는 게 닭이잖아요. 닭을 통해서 이 달걀에 닭이 어떤 몸 안에 안 좋은 것을 먹게 되면 이 달걀에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은 좀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걀을 1개에서 2개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근데 우리 환자들한테 1개만 먹으라고 그래요. 하루에 하나. 우리가 달걀 속에 보면은 그 달걀 하나에 이 단백질이 7g에서 12g 사이에 단백질이 있다고 그래요. 아주 적은 것은 한 7g, 큰 거는 12g. 그래서 우리가 몇 끼로 따져서 하루에 필요한 게 보면은 뭐 40에서 50g밖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달걀은 저는 달걀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는 하루에 1개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환자는 상태에 따라서 다르죠.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은요. 네. 근데 이제 이 자료에 보면 후라이가 더 낫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노른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완숙이 돼서 굳어져 버리면 소화력이 훨씬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후라이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흰자는 고형화가 되지만은 노른자는 생으로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 소화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이게 오메가3거든요. 이게 그 가열이 됐을 경우에는 흡수율이 상당히 떨어진대요. 그래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후라이가 훨씬 더 우리 그 흡수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영양분을 보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소화력에 있어서도 후라이가 훨씬 더 소화가 잘 되는 걸로 돼 있어서 후라이를 권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충제로 나와 있는 단백질을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환자들. 특히 우리가 이렇게 통에 나와 있는 단백질, 특히 요즘에 뭐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단백질은 특히 그렇거든요. 이 안에 글루타민 같은 게 많이 들어있는데, 글루타민은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는 이런 단백질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제품으로 나와 있는 단백질이 있고, 우리 환자분들이 이게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단백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하고 아미노산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제품하고는 달라요. 단백질은 말 그대로 단백질이 분해돼서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미노산이 단위 물질이에요. 단백질에서는 아미노산이 여러 개 모여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백질은 이게 분해가 안 된 거예요. 아미노산 쪼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먹게 되면 이게 간에서 다 잘게 쪼개요. 그래 아미노산으로 다 분해해 가지고 나한테 맞는 단백질을 다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단백질을 먹으면 그 단백질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로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특히 이제 소화력이 떨어져 있거나 뭐 항암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단백질 제대로 먹게 되면 훨씬 더 힘들어요. 소화도 안 되고 제대로 우리가 먹은 효과를 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아미노산 제제를 쓰는 거예요. 완전히 바깥에서 분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대개 이제 발효를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을 효소에 의해서 쪼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요즘에 나와 있는 이 아미노산 제제들이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비싸면서도 뭐냐면 완전 분해가 안 돼 있는 아미노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분해되어 있는 아미노산은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품들이 많지를 않아서 많이 찾고 있지만 사실은 보면 완전 분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제품은 특별한 경우에만 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충분히 먹고 그다음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우리가 어떤 콩이라든지 그다음에 달걀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 소스를 이용을 하면은 충분히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잘 먹어야 된다는 이게 필이 꽂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기 먹어도 안 돼. 이거 가지고 안 돼.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더 보충을 하자 해서 단백질 제품 사다가 그다음에 또 아미노산 제품 하는데 돈은 많이 들이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소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간에서 들어와 있는 거 전부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새로 다 분해하고 조립하고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이 먹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 때 먹는 양이면 단백질은 충분합니다. 일단은 그 조리법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제 1번이 뭐냐면 이 식자재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식재료가. 그래서 식재료가 일단은 유기농이라든지 또 제철 음식 그리고 그다음에 로컬 푸드 제 땅에서 난 거. 제 땅에서 우리 신토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땅에서 난 게 우리한테 좋다. 내 몸 자체가 우리 땅에서 만들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자재가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그 몸에 건강한 양념류를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이 양념류가 보면은 우리 항암 작용이 아주 많은 거예요. 양념류라는 것은 많은 양을 쓰지 않고 조금 쓰면서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대부분 다 양념류거든요. 그래서 마늘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이 안에 들어가는 후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아주 좋은 걸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리법에서는 너무 채식 같은 경우는 가능한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생으로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비타민 같은 게 가열이 되면 비타민 파괴가 많거든요. 그래서 약한 불에다가 살짝 하는 경우가 좋고 그리고 어떤 요리를 해서 할 경우 같으면은 가능한 한 튀기는 거, 구운 거 이런 부분들을 피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보자면 조리할 때 어떤 게 좋으냐 덜 달고 그 다음에 덜 짜고 덜 기름지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조리법입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죠. 스트레스를 안 받는 생활. 사람이 살다 보면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가능한 한 피하는 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그래요. 그걸 어떻게 피해요? 이런 말씀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스트레스는 내 욕심을 줄이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떤 내 명예라든지 그리고 어떤 내 환경에서 하는 부분들에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게 만족해야 되고 스트레스 홀더가 높을 경우에 스트레스는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저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피하느냐 하는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리고 정말 또 내 스스로 피해지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심신요법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많은 친지나 이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암을 예방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제 지금 말한 부분을 상당히 우리 환자분들이 머릿속에 좀 새겨둬야 될 부분이다. 스트레스는 정말 암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로는 운동이에요. 운동. 되게 우리 특히 요즘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막 직장 생활하고 바쁘다 보니까 뭐 아침에 막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오고 하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집에 와서 잠자기 바쁘고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은 이 눈 떠도 멍한 상태가 되잖아요. 이런 상태로 직장에 가야 되고 이게 쳇바퀴 돌듯이 하다 보면은 운동을 하지를 못해요. 그럼 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 안에 어떤 암세포가 생겼을 때 근육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우리 암세포하고 에너지를 나눠 먹는 거는 암세포하고 근육이 제일 커요. 근육이. 그래서 근육이 많이 빼들어가면 암세포가 적게 가져가고, 그 내가 근육이 어때요? 적으면 암세포가 많이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운동량을 많이 늘려야 되고, 또 운동량을 많이 늘리게 되면은 근육도 늘어나지만 우리 몸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건강함이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스트레스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요. 그래서 운동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장 건강이에요. 장이 우리 면역의 80%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질은 장을 통해서 들어와요. 특히 음식 같은 데는 우리가 음식은 암을 억제해 주는 물질도 있겠지만 암을 유발시키는 그런 물질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장에서 좋은 균들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암을 억제하는 이런 항암 물질도 많이 만들어주고, 그런데 장이 나쁘게 되면 나쁜 균들이 성장을 해요. 그럼 오히려 반대가 돼요. 이제 발암 물질을 막 많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실제 바깥에서 들어온 발암 물질을 해결을 못 해줘요. 더 악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암을 안 걸려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장 건강을, 특히 저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가능하면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산균 제제를 하나 정도는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산균 제제를 먹는 방법도 그래요. 내 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이 유익균들이 모여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이렇게 먹는 게 좋고요. 근데 내 장이 정말 엉망이야. 예?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넣어줘도 내 장 안에서는 제대로 기능을 못해. 이런 경우에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걸 쓰면 좋습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것은 내 장에서 기능을 못하니까 바깥에서 아예 좋은 기능을 하는 것을 균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넣어주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산균 제제를 조금 같이 평소 때 좀 먹는 것도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스트레스, 운동, 장 건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셀코 TV를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뭔가가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을 얻으려고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환자를 보면서 제가 느끼고 또 이렇게 우리 환자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환자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와 함께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치료하는 노력을 했으면 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